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몸의 신박 오늘 4월 12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땡스 가드 이츠 프라이데이입니다. 네. 화요일 아니고 프라이데이 금요일입니다.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제 은근 좀 피곤해 가지고요. 집에 어제는 조금 일찍 갔습니다. 조금. 일찍 한 10시쯤 갔죠. 어제는 10시, 10시 반. 늘 11시 반, 12시에 퇴근하다가 10시쯤 가는데도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오랜만에 일찍 가면서 내일이 금요일이네 생각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어제 자기 전에 10시쯤 보니까 우리 신문 봅시다가 조회수가 한 6, 7천 나왔었거든요. 6, 7천 나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11,000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12,000이네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주무시면서 또 많이 들으시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아주 묵직한 기사와 마지막에 이 허지원 교수님의 마음 상담소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타이틀은 이런데 또 어떤 귀한 말씀을 또 여기 담아놨나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자,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으니까 빨리 오늘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자, AI 반도체 손잡은 인텔 네이버 160조 시장 경쟁 불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글, 인텔, 네이버 등이 잇따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AI 맞춤형 반도체와 관련해서 생태계를 나란히 공개하며 엔비디아가 독주 중인 시장에 도전한다. 지난해 534억 달러, 약 71조 규모였던 AI 반도체 시장은 2027년 되면 1194억 달러로 약 160조 원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여기 중요한 거죠. AI 반도체 시장은 27년, 벌써 내년이 25년이니까 그죠? 25, 26, 27. 한 3년 반 지나면 160조 시장이 된다는 거죠. 지금 전체 반도체 시장이 한 700에서 한 800조 시장인데 거기에 또 추가로 100조짜리 시장이 또 생기는 겁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AI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선언을 했고요. 네이버와 동맹을 맺고 공동 연구와 거대 언어 모델 LLM 학습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과거에 PC 서버용 CPU 시장 1인자로 군림을 하던 인텔은 최근 자체 AI 가속기 반도체를 내놓으며 엔비디아의 GPU 대체제 자리를 노리고 있고요. 인텔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어제 여의도에서 했네요. 최신 AI 가속기 칩인 가우디 3을 공개했다. 앞서 인텔은 지난 9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개최된 인텔 비전 2024 행사에서 네이버 클라우드와 공동 연구 업무 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했고요. 팻 겔싱어 인텔 CEO는 네이버는 아시아에서 엄청난 AI 모델을 구축한 대단한 회사라고 소개했네요.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죠? 아시아에서 엄청난 AI 모델을 구축한 대단한 회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요 다음 기사까지 다 읽고 최근에 보면 주가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밑에 걸어놓는 투자 스타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벌레가 있어가지고요. 네이버를 많이 사셨는데
되게 불안하실 겁니다. 그죠? 네. 네이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가 인텔과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화답을 했고요. 양사는 인텔의 가우디를 토대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에 나서는데 이를 위해서 국내 대학 연구소와 함께 AI 공동 연구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인텔의 가우디를 토대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에 나서네요. 엔비디아도 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게 또 하나의 강력한 진입장벽, 경제적 해자 역할을 한다고 했었는데, 인텔이 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네이버와 손을 잡았네요. 야,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 기업들의 위상이 엄청나게 커졌다, 그죠? 자, 인텔은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쪽에서 엔비디아에 대항한다는 전략이고, 인공지능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지금 90%에 달합니다. 한편으로는 CPU와 GPU, 메모리 반도체로 뚜렷하게 구분됐던 기존 분류가 무너지면서, 그러게요. CPU, 지금 AI 서버만 하더라도 CPU는 인텔, 여전히 인텔입니다. 그리고 GPU는 뭐 독보적인 엔비디아, 그리고 메모리는 메모리 3사,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존 분류가 무너지면서 빅테크들의 독자 개발 움직임도 본격화하는 모양새고요. 당장 LLM 개발과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요구되면서 효율 높은 AI 칩과 소프트웨어 등 독자적인 AI 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AI 성능 자체로 주목받았던 경쟁 구도가 끝나고 보다 효율적인 AI 생태계 구축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 네. 방금 이 문구가 상당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업계에서는 지금 AI 성능 자체로 주목받았던 경쟁 구도가 끝나고 보다 효율적인 AI 생태계 구축 싸움, 보다 효율적인 AI 생태계 구축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구글 클라우드는 지난 9일 서버용 CPU 악시온을 공개했고요. 그간 데이터 센터용 CPU 시장을 장악했던 인텔에 맞서서 구글도 독자 행보를 시작한 것입니다. 세계 1, 2위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자체 서버용 칩을 개발해 발표한 상태이고요. 메타 역시 이날 자사 블로그를 통해서 차세대 AI 반도체 MTIA를 공개했네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라는 압도적인 존재에 맞서 지금은 모두가 협력 대상이자 잠재적 경쟁자인 상황이라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엔비디아에 맞서서 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가 작년에 80조 매출에 거의 40조 약간 넘게 이익을 냈고,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그리고 올해 80조에서 한 100조, 내년에 한 120조. 그러면 그 120조에 곱하기 뭐 영업이익률이 50%라고 가정했을 때 곱하기 2 하면 엔비디아한테만 거의 250조라는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엔비디아의 칩을 그 GPU를 사가는 쪽이 보면 다 이 빅테크 기업이다 보니까, 야, 이거 돈이 너무 많이 거기다가 엔비디아에다 갖다 주게 되는 격이다 보니까, 아예 그 정도 돈을 투자한다면 우리가 아예 개발하자, 이런 부분이고, 이게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마진이 있는 곳에 경쟁자가 있다. 고전학파 경제학에 늘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서 시장의 기능이 작동을 해서 그 마진은 결국은 다시 없어지게 된다. 그 부분인데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시장의 성장성만 보고 투자를 하다가 항상 크게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경쟁자들이 들어와서 마진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이죠. 거기에 얼마나 기술적 자본적 여러 가지 진입장벽을 딱 쌓아놓고 경쟁자들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냐 없냐. 그게 주식 투자의 핵심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지금 반 엔비디아 그 진영이 막 탄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제 저기 다시 오늘이 동지가 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프트웨어 구축에는 또 네이버가 같이 손을 잡고 가네요. 자, 요 다음 기사까지 읽고 네이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스탁 옵션은 대박, 판교의 절규, 5대장 평균 연봉 1억이 깨졌다. 자, 5대장이 뭔가 봤더니 네카넷크엔, 네이버, 카카오, 넷마블, 그리고 무슨 게임 회사 크래프톤인가요? 그죠? 맞네요. 그리고 NC소프트. 자, 잘 나가는 IT 게임 기업 다니면 연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1년 거세게 몰아쳤던 개발자 연봉 도미노 인상 바람은 판교밸리 평균 급여 1억 원 시대를 열었는데 실적 성장세에 주춤한 요즘도 고공행진 중일까? 당시 웬만한 IT 게임 기업이라면 너나 할 거 없이 직원들에게 지급했던 스탁 옵션은 주가가 폭락한 현 시점에도 괜찮을까? 팩플이 네이버, 카카오, 넷마블, 크래프톤, NC소프트 등 국내 IT 게임 대표 기업 5곳의 사업 보고서를 탈탈 털었다. 직원들 급여 사정부터 회사의 위기 탈출 해법, 올해 꼭 주목해야 할 분야까지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넥슨은 도쿄 증시 상장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자, 잔치는 끝났다. 직원들 지갑 사정은 회사와 직원 모두 행복했던 잔치는 이제 끝난 건가? 2023년 IT 게임 5대 기업의 연봉은 줄고 스탁 옵션은 무의미해졌다. 21년 5개사 직원 평균 급여 미등기 임원 제외한 직원 기준으로 직원 평균 급여가 1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21년도에. 2019년 7,500만 원에서 2년 만에 3,200만 원이 올라 사상 처음 1억 원을 돌파를 했고요. 하지만 지난해 평균 급여는 9,800만 원으로 다시 1억 원 선 밑으로 내려왔네요. 네이버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직원 평균 급여가 줄었네요. 지난해 1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2% 감소했습니다. 카카오 1억 100만 원은 5개사 중 지난해 직원들 급여가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요. 마이너스 19.5% 줄었네요.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한 크래프톤은 7.5% 올랐고요. 넷마블도 소폭 1.1% 올랐다고 합니다. 자, 직원 급여가 줄어든 이면을 뜯어보면 스탁 옵션이 자리 잡고 있는데 사업 보고서에 나오는 직원들 평균 급여에는 스탁 옵션 행사 차익도 포함되기 때문이고요. 실제 지난해 5개사 임직원이 스탁 옵션을 행사한 수량은 164만여 주로 전년도 287만여 주 대비해서 42.8%나 줄었습니다. 이유는 스탁 옵션 행사 가격보다 주가가 낮기 때문이고 네이버가 21년 지급한 스탁 옵션 행사 가격은 36만 원에서 38만 원대, 카카오는
11만 원대였고요. 같은 해 고점을 찍었던 네이버가 46만 5천 원, 카카오는 17만 3천 원 이었는데 지금 네이버 주가는 18만 원대, 그리고 카카오는 5만 원대 이러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아도 돈 버는 사람은 있다. 지난해 네카크 넷엔, 이 스탁옵션 킹은 크래프톤의 한 직원인데, 이 직원은 2017년 50만 주를 1452원에 살 수 있는 스탁옵션을 받아서 지난해 15만 주를 행사를 했네요. 정확한 행사 시기는 공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크래프톤 주가를 감안하면 최대 325억 원, 최저 217억 원 가량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갈 길 먼 가시밭길. 기업 실적이 반등하는 조건은 간단한데, 매출은 늘리고 비용은 줄여야 한다. 외부 회사를 잘 사서 성과를 내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사업 보고서를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게 현실이다. 참고로 여기 사업 보고서에 직원 평균 급여에 스탁옵션 행사 차익이 포함되어 있다 했잖아요. 스탁옵션은 회사 비용으로 나가는 겁니다. 10만 원짜리 주식을 1,5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줬다면 그 나머지 그 직원이 현재 시가 대비해서 그 차액은 실질적으로는 그 회사 비용으로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평균 급여에 스탁 옵션이 포함돼서 지금 계산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수익이 가장 많이 나오는 캐시카우의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는데, 네이버의 서치 플랫폼 검색하고 디스플레이 광고 이쪽 매출 성장률이 2020년에서 22년까지 5.6에서 18%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0.59%로 뚝 떨어졌다. 성장률이 확 떨어졌네요. 카카오도 플랫폼 부문, 카카오톡 채널하고 비즈보드, 이모티콘 등 매출이 지난해 2.7% 성장하는데 그쳤고요. 게임사는 모바일 게임 부문의 매출이 줄었는데 NC소프트와 넷마블의 모바일 게임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37.9 그리고 9.4% 이렇게 각각 줄었네요. 많이 줄었네. 5대장이 소비자들과 만나는 접점인 앱 마켓에 내야 하는 수수료 부담도 매우 크고요. 구글, 애플 앱 마켓 인앱 결제 수수료는 최대 30%나 떼갑니다. 회계상으로 이를 추정할 수 있는 항목인 지급 수수료 또는 앱 수수료 5개사 합쳐서 6조 원에 육박하네요. 애플하고 구글, 안드로이드 쪽에다가 내는 이 지급 수수료가 5개사 합쳐서 6조 원이라고 합니다. 똘똘한 기업을 잘 샀으면 도움이 되련마 지금까지 흐름은 좋지 않았는데 카카오는 지난해 4천억 원대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지만 1조 8천억 원대의 순소실을 냈습니다. 외부 기업들은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이고요. 이를 나타내는 카카오의 영업권 손상차손은 지난해 1조 4,834억 원에 달해서 5개 기업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다뤘죠.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나? 위기 극복의 원동력은 근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인데 시간이 걸려도 신사업을 확장하고 신기술을 개발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의 위기 탈출 해법도 사업 보고서에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는 효자 노릇을 했던 온라인 광고 매출 비중을 줄이고 신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네이버는 커머스와 콘텐츠 매출 비중이 1년 전보다 각각 4.5% 그리고 2.5%포인트 늘었네요.
카카오도 처음으로 콘텐츠 부문 매출이 2019년 이후 5년 만에 플랫폼 부문 매출을 역전을 했군요. 이거는 SM 인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게임사도 모바일 1,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MMORPG라고 하죠.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PC 게임과 콘솔에 집중하려는 경향성을 보였고요. 2년 전과 비교해서 NC는 18에서 21%로 그리고 크래프톤도 21%에서 36%로 모두 PC 게임 매출 비중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게 MMORPG는 그대로 있는데 이쪽이 더 늘어난 건지 MMORPG가 확 줄어들면서 이쪽 비중이 늘어났는지 그거는 또 절대 금액을 또 체크는 해봐야 된다 그죠. IT 기업은 전통 대기업보다 R&D 투자가 많다. 매출액 대비 R&D 비율은 네이버가 20.6%. 야, 매출액의 21% 정도를 R&D 비용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네요. 카카오가 16.2, NC가 NC도 26%, 넷마블도 27% 등이 삼성전자가 10.9%이고요. SK 하이닉스가 12.8%인데 이런 기업보다도 훨씬 높고요. AI 연구가 중요해지면서 더 많은 R&D 비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여기서는 R&D 비용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R&D 비용을 바이오 기업들이 보통 엄청난 R&D 비용을 쓰는데 그 R&D가 합쳐져서 나중에 이제 신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비용으로 보는 게 맞냐 해서 이 자산으로 회계를 자산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R&D 비용을 뭐 이것도 석박사급의 인력에다가 주는 그 급여를 또 R&D 비용으로 또 회계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R&D로 인해서 실제로 투자를 해서 그게 나중에 ROI로 따졌을 때 우리가 투자한 금액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얼마 벌 건데 R&D 비용 이만큼 들어갔는데 1조 썼는데 나중에 이걸로 얼마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ROI 계산을 좀 해봐야 되고요. 이 ROI 계산을 할 때 뭐 바이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신약에 성공하는 확률은 얼마인가? 5%? 3%? 야, 그렇다면 나중에 터지면 뭐 아니면 돈 거잖아요. 바이오는 뭐 아니면 도에서 터지면 ROI가 와 이만큼 뭐 7,000% 나옵니다 해도 그건 7,000% 그게 성공할 확률은 얼마인데 그 부분을 확률을 곱해줘야 됩니다. 확률은.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R&D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다 긍정적으로 보서는 안 되고요. 그 R&D에 대한 또 이런 의심을 또 해봐야 됩니다. 자, 기업이 처한 상황이 매년 다른 만큼 사업 보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항목도 그때그때 다르고요. 올해 발행될 네카크넷N의 분반기 보고서와 내년도 사업 보고서에서 기업별로 추적 관찰해야 할 항목을 꼽아봤다. 참 좋은 기사네요. 자, 네이버는 앞으로 서비스별 영업수익 항목에 주목하자. 서비스별 영업수익. 자, 오픈 AI 등 해외 빅테크에 맞서는 이 거대 언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를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그렇죠. 중국의 C-커머스에 맞서서 커머스 수익이 높아질 수 있을지 서비스별 영업수익 내에
커머스 항목도 지켜봐야 한다. 카카오의 보고서에서는 연결 대상 종속회사 현황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카카오는 최근 기업 전면 개편에 나선 상황이고 가장 먼저 드러날 가시적 변화는 계열사 줄이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계열사 수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다고 보네요. 그래요? 절반이나 줄이나 보네요. 자, 넷마블은 최우선 과제가 적자 탈출이네요. 21년도에 1000억, 22년도에는 684억, 적자 2회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올해 출시 예정인 아스달 연대기 등의 모바일 게임 신작을 발판 삼아 흑자 전환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크래프톤은 대륙별 매출 비중을 알 수 있는 매출 및 수주 상황 항목에 집중을 하자.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인 1조 9천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7,680억 원. 2.2% 증가한 깜짝 실적을 발표했었네요. 올해 해외 실적이 더욱 좋아질지 아시아와 아메리카, 유럽의 매출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NC는 게임 플랫폼별 매출 비중을 나타내는 매출 및 수주 상황 항목을 살펴봐야 하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5%가 주저앉은 만큼 앞으로 어떻게 돈 벌지가 관건이다. 지난해 11월 새롭게 출시한 신규 지식재산 IP인 Throw and Liberty가 해에서 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부 윤상은 기자, 강광우 기자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기사를 보면 이분 기사를 구독을 해서 계속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는데 읽으면서 우리 회사는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는 소포 결손이었습니다. 21년 5월 달에 이제 5월 3일이면 저희 창립 기념일인데 3년째 되고요. 처음에 설립을 해서 재작년 4월까지 라이센스가 안 나와가지고 1년 내내 돈을 까먹다 보니까 중간에 증자도 2번 하고 아직까지 결손 상황인데 그래서 참 저희 직원들 평균 급여에 여의도 평균 급여에 6-70% 지금 받고 있습니다. 6-70% 받고 있는데도 참 보면 이렇게 뭐 최슬리 TV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아침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운용사가 아침 회의를 라이브로 방송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저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투자자 교육을 위해서 이런저런 거 하자면 다 이렇게 참 열심히 따라와 줘서 제가 너무나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급여가 지금 여기 아까 판교밸리 평균 연봉 있잖아요.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참 믿고 같이 이렇게 뭔가 큰 뭐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자, 그 올해는 돈을 올해 내년까지 이렇게 우직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성공해서 우리 직원들 급여 많이 줄 수 있는 날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꾸만 또 옆으로 새는데 자, 네이버 있잖아요. 오늘 아침 최선일 모닝 브리프에서도 그동안에 반도체 이제 다 올라왔고 자, 네이버는 최근에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많이 개인 투자가 분들 많이 사시고 계셔서 이제는 또 네이버 구하러 가기 라이온 일병 구하기에서 삼성전자 600만 명 주주들 이제 다 구했고요. 자, 네이버 자
삼성전자랑 네이버랑 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로 이렇게 세 반도체 메모리 쪽 강자가 있는데 이쪽에다가 엄청난 돈을 중국이 한 80조 들여가지고 반도체를 수입하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좀 해야 돼, 우리도 좀 하자 해서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지가 벌써 한 7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축통화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패권을 유지해야 되고 이 기술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패권을 미국이 계속 쥐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기술적 패권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그걸 사전적으로 이제 차단을 기술적 패권 그 다음에 위안화의 기축통화 이런 것까지 다 공개적으로 시진핑이 추진하다 보니까 미국이 딱 나서가지고 치포 동맹 등등 만들면서 지금 그 기에 엄청난 이 진입 장벽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공급자 중국에서 엄청나게 반도체를 나중에 싸게 만들어 가지고 막 가격을 무너뜨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는 그러면 계속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반도체 수요는 계속 모바일, PC, 모바일, 데이터 센터, 플랫폼 하다가 이번에 AI가 또 빵 터지면서 큰 수요가 탄생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작년이 뭐야? 3월 15일 그때 삼성전자 곧 이제 상승할 겁니다라는 그 환경에 기사가 나갈 때도 막 이 댓글이 되게 험악했다고 하더라고요. 짜증 그 전자 팔아가지고 이제 다른 데 가신 분들 전자는 안 돼 하면서 현금화 시켰던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이제 좀 화를 내셨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이제 걱정이 안 됐던 거죠. 올라갈 게 너무 자명하니까. 네. 그 과거에 이제 하이닉스 차트나 삼성전자 차트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3년 안에 항상 전고점 돌파한다고. 그 이유를 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이유로 쭉 설명드렸던 거고. 자,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국내에서 이 네이버의 강력한 이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금 신문 보는 것도 지금 네이버 뉴스 들어가서 다 한 겁니다. 옛날에는 바보같이 그 신문사로 들어가서 막 하다가 네이버 뉴스에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신문 스크랩도 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뭘 들어가 보면 꽃배달 뿐만 아니라 뭐 치과 아니면 뭐 웬만한 것들 뭐 다 해보면 다 네이버에 스폰서 링크가 다 걸려 있잖아요. 자, 뭐 네이버의 강력한 생태계 그거는 뭐 설명을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자, 그러면 네이버는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면 제가 삼성전자를 설명을 할 때 부자들이 왜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 했죠? 왜 부자들이? 삼성전자는 현금하고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 현금이 장기적으로 보면 정기적금보다 훨씬 나은 현금이라는 거죠. 그죠? 부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바로 내가 현금화 시키고 싶을 때 현금 못 시킬까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위험 전혀 없죠. 네, 그리고 왜 제가 부자라고 얘기하냐면 주식을 제가 가난한 마인드로 하면 안 되고 부자 마인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항상 부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할까? 이 부자 마인드를 배우면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 황금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마인드로 투자하는 거랑 가난한 마인드로 투자하는 거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가난한 마인드는 삼성전자로 돈을 빨리 벌어야 돼. 그렇잖아요. 투자하는 기준이 내가 이 돈으로 빨리 2, 3년 안에 빨리 어느 정도 벌어서 빨리 경제적 자유를 얻고 빨리 리타이어하고 싶고 그죠? 예, 그래서 파이어 이런 얘기 사실 좀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빨리 벌고 싶은 그 가난한 마인드 때문에 삼성전자를 투자를 절대 못 합니다. 빨리 안 올라가니까. 네, 근데
부자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현금 돼 있고 정기적금보다는 결국은 3년 내가 들고 가면 배당 꼬박꼬박 나오죠. 거기다가 주가가 결국 캐피탈 게인을 주잖아요. 예,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니까 외국인들 삼성전자 50% 들고 가는 꾸준히 들고 가는 저 외국인들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다시 네이버로 들어가 보면 자, 네이버는 그러면 어떤 기업일까? 저는 현금 똑같은 삼성전자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 올라가니까 짜증나는 거잖아요. 안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도 안 올라가서 짜증나서 지금 뭐 몇백 프로 오르는 주식 막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채슬리 모닝 브리핑에도 네이버만 아직 안 올랐다라는 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이버를 지금 많이 사신 분들은 또 지난번에 삼성전자 뭐 6만 원대 막 밑에서 뭐 받쳐놨다가 사신 분들 되게 겁나실 거고요. 2020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도 삼성전자 제일 많이 샀는데 그때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많았었습니다. 네. 뭐 동학개미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저렇게 개인들이 삼성전자 많이 사가지고 다 실패할 거라고. 그런데 내가 어떤 주식을 샀냐가 중요하고 어떤 마인드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단타로 들어갔다가 뭐 들어가신 분들은 다 본전하고 최근에 보면 참 좋은 어떤 사연이 있었었는데 네, 평균 단가가 삼성전자 68,000원인데 아버님을 위해서 뭘 해서 이번에 83,000원 얼마에 팔았습니다라는 걸 어디서 봤는데 21% 수익 내고 팔았다. 그런 글을 봤었는데 우리가 단타치기 들어갔다가 떨어지면 마음이 불안하죠. 왜냐하면 내가 단타로 들어갔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투자자인지 아니면 내가 트레이더인지 그 구분부터 하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단타를 들어왔는지.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나는 어떤 개념이야. 근데 제가 왜 삼성전자랑 네이버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투자로 들어가셨던 분들도 계속 떨어지면 겁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대의 패러다임에 그 역행하면서 서서히 침몰하는 주식을 내가 혹시 잘못 산 거 아닌가? 삼성전자도 아마 그런 불안감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여기저기 방송 나가서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이버도 똑같습니다. 제가 뭐 틀릴 수는 있지만 제가 보는 거는 이 경쟁 구도를 보는 거거든요. 경쟁 구도. 그리고 알리랑 테무가 침범하는 거로 인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 이런 것도 나름대로 다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이 컨센서스는 얼마인가? 올 1Q에는 뭐 3,800억 그리고 2Q, 3Q, 4Q로 가면서는 4천억대 이익이 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주가는 그렇게 이익이 못 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약간 요 얘기까지만 할게요. 삼성전자 반도체도 결국은 HBM에 뒤처지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HBM이란 거는 반도체 전체에서 2% 비중도 안 되는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생물 시험 그거 안 나오는 줄 알고 그 시험 공부를 안 해서 그 점수가 안 나온 거랑 뭐 비슷하다는 그런 말씀도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라는 학생이 판교 그쪽 우리나라 또 이과 문과 따지면 또 전교 1등을 계속 해왔던 학생이라고 본다면 이 네이버가 올해 4천억대의 분기 영업이익을 2분기부터 이렇게 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좀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 반도체 AI 사이클로 보면 AI 사이클에서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에 엔비디아의 GPU를 제일 많이 사간
회사였잖아요. 엄청나게 산다는 그것도 하나의 투자잖아요. 야, 거기에 돈이 엄청 들어가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예, 그러고 나서 그런 걸 AI 생태계를 또 구축해서 차세대 AI 검색으로 되는 그 시장을 또 네이버가 지금처럼 계속 차지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과 불안감이 있는 거죠. 네, 그걸 실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나올 건데, 메타 같은 게 이제 가장 먼저 빨리 올라온 걸로 보면 금리 인상 때문에 똑같이 이 플랫폼 기업이 많이 빠졌다가, 메타 잘 생각해 보시면 페이스북 아까 제가 네이버의 급여가 소폭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 메타 같은 경우에는 22년 말부터 사람 계속 잘랐습니다. 작년 그리고 올해도 계속 자르고 있죠. 그래서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AI 때문에. 그런 게 투자자들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던 글로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영업이익과 ROE를 또 높이는 걸로 계산을 하면서 메타 주가가 지금 쫙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 그림이 네이버에도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똑같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 들고 있는 거나 지금 네이버를 들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게 설명을 드렸네요. 중간중간에 그런데 제 생각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체크하는 겁니다. 네. 제 생각이 틀렸다거나 또 다른 걸 뭘 발견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배구진의 돈의 세계, 금융허브 유적지 홍콩 가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현재까지 다른 국가나 경제가 홍콩을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금융 분야다. 이는 2017년 한 국내 일간지에 실린 전문가 분석이다. 그랬었죠.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지 20주년이 된 때였다. 이때도 우리가 반환되고 나서 홍콩을 대체해서 우리 서울, 한국이 좀 이 홍콩을 대체하는 금융 허브,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될 수는 없나,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나도 이 홍콩을 따라잡기 어려울 거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불과 몇 년 새 금융 허브였던 홍콩이 금융업 쇠락 지역으로 전락을 했고요. 홍콩 항생지수가 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64년 이 지수가 산출된 이후 처음입니다. 제가 홍콩의 지수가 연봉으로 지금 5연속 음봉 나고 있는 거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죠. 홍콩 증권사 중에서 2022년에 49곳이, 지난해에는 30여 곳이 폐업을 했네요. 야,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전문직을 비롯한 경제활동 인구는 덜 들어오거나 탈출하는 가운데 고령자와 중국 본토 출신이 늘고 있다. 홍콩 위상이 급전직하한 원인으로 홍콩 증시의 중국화 등이 꼽히는데, 중국 본토 기업이 홍콩 주식 시장의 70%를 차지하게 됐고요. 그 결과 홍콩 증시는 중국 경제의 부진에 동조하게 됐네요. 중국의 통제 강화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 중국이 1997년 홍콩 반환 이후에도 2047년까지 50년 동안에는 홍콩의 고도의 자치와 기존 영국식 제도의 유지를 보장하겠노라고 앞서 약속을 했었거든요. 중국은 이를 어기고 2020년 홍콩 국가보안법을 변칙 처리해서 시행을 했고, 지난달에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확장판이 기본법 23조가 또 통과했군요. 이를 두고 관의 못을 하나 더 박는 짓. 비즈니스 허브로서 홍콩이 갖고 있던 명성을 더 해칠 것이라는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돈과 금융업은 속박을 싫어하고 자유를 찾아 이동한다. 그렇죠. 역사상 대표적인 사례가 네덜란드에서 나타났고, 이베리아 반도의 카스티아 아라곤 연합 왕국은 15세기 말 현지 유대인에게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떠나라고 명령을 했었네요. 이 유대인들이 16세기 중葉부터 안착한 곳이 관용의 도시 암스테르담이었다고 합니다. 관용의 도시. 네덜란드는 17세기 그 금융허브로 번영을 했고요. 연합왕국의 재정과 경제는 점차 기울었다. 중국은 황금알을 낳던 홍콩의 자유를 더욱 옥죄고 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저는 우리나라가 이 금융허브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지금 굉장히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 좋죠. 시큐리티에 아주 좋죠. 자, 거기다가 국민연금이 전 세계 3대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점이 좀 아쉬운데, 뭐 지역 발전한다고 해서 막, 전주에 국민연금이 있고, 나주에는 사학연금이 있고, 세종시에 우정사업부 있고, 이렇게 막 떨어뜨려 놨어요. 이것도 참 보면, 네, 뭐, 그런데, 자, 이걸 갖다가 전주에다가 국민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우정사업부를 전주에다가 모아놨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러면 연기금의 도시가 돼요. 연기금의 도시가 되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뭐 JP모건 전부 다 그 옆에다가 사무실 하나 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막 이렇게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서울에서 세종시까지는 맨날 여기 수서나 서울역에서 그 한 50분 걸리니까 KTX 타고 이 주말 부부, 월말 부부 뭐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전주나 이런 데에 증권사들도 거기다가 브랜치를 안 만들고 서울에서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하나 모아 놓으면 저는 거대한 금융허브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민연금이 있고 국민연금이 지금 1,000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퇴직연금에 거의 350조 그리고 ISA 계좌 400조 하면서 우리가 금융자본이 굉장히 이제 빵빵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이런 게 좀 건설적으로 서로 정치권에서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철환의 마켓나우 리튬이온 배터리 왕자 10년은 더 간다. 빨리 좀 읽으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개발은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데 빠른 충전 그리고 작은 부피 그리고 높은 가격 경쟁력이 필수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배터리 회사 몰리 에너지가 1980년대 후반 리튬 금속 2차 전지를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으나 잦은 안전사고로 사업이 실패해서 다른 회사에 인수당했군요. 이후 안전한 배터리의 꿈은 두 갈래로 추진이 됐는데 한 갈래는 리튬 금속 대신 리튬이온을 사용해서 1990년대 초반 리튬이온 2차 전지를 개발해 대성공을 거뒀고 다른 개발 방향은 리튬 금속을 그대로 사용하되 액체 전해질 전류를 통하게 하는 물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전고체 전지 개발 방향이었네요. 이 방향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전해질만 고체로 바꾸고 상온에서 쓸만한 고체 전해질만 개발되면 만사 형통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기대와 달리 도요타의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등이 나왔지만 전고체 전지의 안전성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았고요. 전고체 전지는 이론적으로 불이 나지 않는다는 선무당급 도시 전설이 주기적으로 등장해서 혼란이 가중됐는데 리튬이온 2차 전지의 길이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반성이 흘러나오면서 차세대 리튬이온 전고체 전지 개발이라는 흐름이 등장을 했네요.
여전히 리튬 금속에 미련이 남아있는 측에서 계면 제어에 목숨을 거는데 리튬 없는 배터리 개념에 기반을 두어 계면 제어된 리튬 금속 전고체 2차 전지 연구와 상용화 시도가 10여 년 전 시작이 됐고 근데 역시 상용화 기미는 안 보인다고 합니다. 20여 년 전 차세대 전지 성장 동력 사업대에도 전고체 전지를 지원해주면 5년 안에 상용화시키겠다는 산학연이 다수였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사인 CATL의 로빈 정 회장은 지난 3월 27일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포기하진 않고 최대한 지원을 할 거고 10여 년 전 정도는 이미 투자했지만 다가올 10여 년 정도는 투자를 더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전고체 전지의 상용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네요. 리튬 금속 2차 전지로 과감하게 시도했던 몰리 에너지의 책임 엔지니어 제프 댄은 이때의 트라우마로 리튬 이온 2차 전지로 완전히 전향을 했고요. 현재는 캐나다 델하우지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며 테슬라 배터리 소재 개발과 자문역을 겸하고 있네요. 전고체 전지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경계하는 게 좋다. 지난 30여 년간 실패가 계속된 리튬 금속 전고체 전지는 앞으로도 한동안은 실패할 듯하다. 그래요. 대략 10년 동안은 리튬 이온 2차 전지가 군림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2004년도에 LCD TV로 바뀌고요. 그리고 2005년, 6년도에도 그때 당시에 벌써 OLED 관련해서 스타트업 나오고 100억을 투자받았다. 네, 전체 자본금이 1000억 되는 회사 그런 벤처기업도 봤었는데 너무 빨리 해가지고 그 회사도 망했습니다. 그 벤처기업도 망했는데 결국은 OLED 세상은 오긴 왔고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 전고체도 지금 언제 양산이 되느냐. 그 양산이 했을 때 과연 그게 수율도 좋고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양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아마 제일 잘 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리튬 이온 전지가 앞으로 10년은 계속 군림을 하고 이 전고체 전지가 지금의 OLED처럼 2, 3년 뒤부터 시작되면서 나중에 10년 뒤에는 또 전고체가 하는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기사가 2개나 나왔네요. 이거 네이버 얘기를 너무 오래 해버렸네요. 자, 요 기사 문병주의 뉴스터치 머스크의 구원투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 부자였었는데 지금 LVMH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1등,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2등, 그리고 한번 만나서 한번 겨루겠다고 했던 마크 저커버거가 다시 3등이 됐습니다. 주가가 쭉 빠졌는데 여기서 얘기는 폐쇄기 짙어가는 상황에서 머스크가 구원투수 등판을 예고를 했고요. 운전자 없이 운행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로봇택시를 8월 8일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지난 10년 동안 완전 자율주행차 등의 개발과 출시 시기를 수차례 예고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는 또 않았고요.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건 다 미뤄진다라고 해서 일론 타임이라는 풍자도 나왔다고 합니다. 로봇택시가 예고한 제 시간에 공개돼야 이 오명도 씻고 재산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제대로 장착하고 나타나야 한다라고 돼 있네요. 문병주 논설위원이신데 이번에도 또 늦을 거야 라는 약간 시니컬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허지원의 마음상담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읽어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작할 때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웜의 신방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